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중요하고 파킨슨병 치료 역사를 바꿀 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완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의 개발 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신경영양인자라고 해서 뇌 안에는 그 아주 많은 종류의 신경영양인자들이 있어요. 그 뉴로트래픽 팩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퇴행성 뇌질환, 그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파킨슨병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BDNF, GDNF, CDNF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GDNF 같은 경우에는, BD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BDNF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을 하면 특히 이제 학습과 기억에 많이 관여하는 신경영양 물질인데 운동을 하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BDNF, 운동이나 수면, 또 오메가3 이런 걸 통해서 BDNF를 많이 나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치매가 오는 그런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BDNF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GDNF하고 CDNF는 운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좀 다르고 거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완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GDNF하고 CDNF를 이용을 해서 하는 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경영양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GDNF, 그 다음에 CDNF를 이용한 임상 그 진행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소개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일찍 소개를 해드려서 혹시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괜히 혀로 환자분들한테 쓸데없는 희망과 기대감을 주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GDNF하고 CDNF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GD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도 인지를 하고 아주 특별 그 대우를 하고 있고요. CDNF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GDNF 신경영양인자는 과거 처음 우리가 알고부터도 이 분자는 이 단백질은 분명히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구나. 특히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GDNF라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가 원하는 뇌 속 부위까지 전달하는 과정, 이것이 난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GDNF가 굉장히 분자량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뇌 혈관 장벽을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보낼 수 있을까 해서 뭐 호수도 연결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2020년까지만 해도 헤매다가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다른 다른 시각에서 한번 GDNF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또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CDNF는 정말 획기적인 거고요. 우리 파킨스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CDNF가 일상 임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중에 저 약이 성공을 해서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완치도 기대할 수 있는 약이에요. 정말 저는 계속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진행이 어, 좀 슬로우한데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CDNF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알았어요. 새로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단백질 분자에 대해서 아주 그 분자 생리학에서 잘 알고 있는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아마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CDNF를 그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적게, 만약에 저 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치료 비용도 굉장히 낮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강의가 지루하더라도 약을 꼭 드시고 온타임에 드셔야 돼요. 약 기운이 다 오프타임이 가까워진다 하면 끄시고 다시 약을 드시고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강의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영상을 잘 만들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내용을 여러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수용을 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신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의들은 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와 있는 약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뭐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표준 치료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신 그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는 치료 방법이나 제가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 그런 궁금해 하시면 절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영양인자가 뭔가서부터 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영양인자는 그럼 뭐냐? 신경영양인자는 신경계의 그 성장과 생존을 돕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뇌가 막 세포들이 이제 분할을 하고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는 이제 뼈로 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밑으로 뇌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허르니에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뇌 영역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뇌는 뇌의 신경세포를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생존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돕는 뉴로트래픽 팩터라는 신경 영양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건강과 기능에 아주 필수적인 단백질 그룹이에요. 이게 하나만이 있지 않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뉴런의 생존, 성장, 분화, 그리고 또 시냅스, 뉴런 간의 연결 부위죠. 그래서 기능 유지를 촉진하고요. 또 마치 식물이 자라는데 물과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신경계에도 신경영양인자라는 영양분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은 뉴런의 생존 촉진, 발생 초기 단계에서 과잉 생성된 뉴런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사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영양인자는 필요한 뉴런이 신경세포가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 손상이나 질병 상황에서 뉴런이 죽는 것을 막는 그런 또 보호 기능을 하고요. 또 신경 성장 및 분화 유도, 뉴런의 축삭돌기와 또 이제 가지돌기, 신호를 받는 거, 축삭돌기는 신호를 전달하는 긴 엑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뉴런의 축삭돌기와 또 가지돌기의 성장을 촉진하고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으로 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뉴런은 안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 뉴런들이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세포가 뭐 다섯 여섯 개로 나눠지고 또 그 밑에 서브타입으로 해서 거의 300개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 안은. 그래, 그런 것들로 분화가 되도록 성장기 때 신경이 이제 성장하면서 분화를 유도를 해요. 우리 그 신경 영양인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냅스의 가소성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가소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젊은 애들은 가소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라든지 기억 이런 데 아주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가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냅스의 그 강도와 또 효율을 조절하여 이런 이제 학습이나 기억, 기타 뇌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시냅스 가소성이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복구를 합니다. 이제 손상된 그 신경세포가 있으면 재생을 돕고 또 새롭게 그 신경 연결망을 형성을 촉진을 하죠. 그러면서 신경의 회복 과정에 그 기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 영양 인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신경 영양 인자는 그 이제 BDNF, 그걸 뭐 Brain Delivered Neurotropic Factor라고 하는데 가장 널리 연구되고 가장 먼저 알려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뇌에서 아주 여러 영역에서 특히 이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피질에서 아주 높은 농도로 발견을 돼요. 그래서 이제 해마와 피질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BDNF를 자연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그 뭐 노인이 되면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고도리도 하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도움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뇌의 건강을 가장 지켜주고 그리고 그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그 BDNF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항상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으면 그 뇌도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또 우리 몸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그 BDNF가 많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인지 능력이 항상 좋게 유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성장 인자가 있어요. 그 nerve growth factor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 영양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nerve growth factor가 이제 최초로 발견된 신경 영양 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초 신경계와 또 감각 및 교감 그 뉴런의 그 생존과 유지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GDNF 신경교세포 유래 신경 영양인자 이렇게 길어요. Glia Cell Delivered Neurotropic Factor.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운동 뉴런의 생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과 같은 그 운동 신경 질환 치료에 대한 그 잠재력을 처음부터 이것은 주목을 받았어요. GDNF를 이제 발견하고서부터. 그래서 그때서부터 GDNF에 요거를 가지고 잘 이용을 하면 파킨슨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뉴로트래핀 3, NT3라든지 뭐 뉴로트래핀 4, 5 이런 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말초 신경의 또 중추 말초 신경의 발달의 기능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신경 영양 인자가 또 질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에 연관이 돼 있죠.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파킨슨병, 헌팅턴병 이런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에서는 BDNF와 같은 특정 신경 영양 인자의 수치가 감소한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가 질병의 진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신경 영양인자를 이용한 치료법 개발 연구가 그래서 지금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러죠. 이런 정신질환에서도 BDNF의 수치 변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우울제 치료 치료 후에 그 BDNF의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신경 영양 인자가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손상, 또 회복, 그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후에 신경 영양 인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또 손상된 신경회로의 재건을 촉진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로크, 이제 중풍이라든지 척추 손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데 BDNF라든지 아는 다른 계통 신경 영양인자를 주사를 해주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신경 영양인자가 굉장히 중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을 주로 집중적으로 소개할 거는 GDNF하고 CDNF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신경인자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늘 특히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파킨슨병에 아주 관련이 있는 그 신경 영양인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GDNF 신경 교세포 유래 신경 영양인자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요거는 대뇌 도파민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파킨슨병에 앓고 계신 분들의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기원을 보면 이제 GDNF는 신경교세포, 신경세포라든지 신장, 다양한 조직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요. BDNF는 그 뇌의 그 해마 아니면 되뇌 피질, 그러니까 인지 능력하고 굉장히 벌써 이것만 봐도 이것은 인지 능력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CDNF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풍부한 그 중뇌 흑질 거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원만 봐도 이것은 파킨슨병하고 연관이 많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면 GDNF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존 및 기능 유지, 또 운동신경세포의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GDNF도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잠재성이 굉장히 큰 거고 지금 또 임상에 들어가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GDNF를 이용한. 그 다음에 BDNF는 학습과 기억에 관여를 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 높을수록 학습과 기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BDNF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면 BDNF가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 운동을 하면 계속적으로 병의 진행은 돼요.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파킨슨병에서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지만 운동을 하신 분과 운동을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그 사진을 찍어보면 운동을 안 하신 부분 뇌의 특정 부분이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알파시누클린 농도가 높게 있어도 그 뇌의 그 특정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최근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알파시누클린 응집체가 있다고 해서 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알파시누클린이 응집이 될 때 서로 뭉칠 때 그때 신경세포를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BDNF 이것을 많이 높이려면 운동을 해야 하고 특히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CDNF는
아직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소포체 스트레스에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이제 다음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소포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파킨슨병에서. 특징은 요 GDNF는 특정 신경세포의 강력한 생존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 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치료제로서의 그 특이성이 약해져요. 왜? 전반적이고. 하지만 요거는 특정 세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치료약으로서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CDNF는 요 두 개 기존 신경 영양인지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BDNF를 이제 증가를 시키려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 뇌로 그 혈류량이 증가를 해서 뭐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BDNF가 더 많이 그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충분한 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돼서 그 노폐물이 잘 빠져나와야 되고요. 잠을 오래 자는 거하고 또 수면의 질하고는 틀려요. 잠을 오래 자도 깊은 수면이 없으면은 그 뇌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딥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특히 권하는 것이, 운동을 하면 그 깊은 잠에 도달하는, 그리고 또 깊은 잠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웨이스트 프로덕트, 그 나쁜 물질들을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뇌를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를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도 생선을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고등어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은데요. 등푸른 생선들이 소화가 잘 안 되죠. 좀 거북하죠. 그래서 좀 고등어도 청어 같은 거, 히어링 청어 같은 거, 고등어도 어떻게 이제 잘 요리를 하셔서 하면 좋은데, 그 생선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오메가3를 먹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악기 아니면 새로운 장소 뭐 이런 거 하면 그 BDNF가 그 증가를 한다는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거 하고는, 그거보다는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거 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이제 등푸른 생선, 그 이제 생선 이런 걸 드시는 것이 BDNF를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또 명상과 또 스트레스 관리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NF하고 CDNF는 일반적으로다가 BDNF는 아까 이제 운동으로다가 뭐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GDNF나 CDNF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특히 CDNF 같은 경우는 GDNF보다 너무 아직까지 많이 모릅니다. 특히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저것이 되뇌 도파민 신경 영양인자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고치려는 쪽으로다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CDNF를 많이 증가시키나,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러면 먼저 그 GDNF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한번 보죠. 이것은 아주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이제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상되는 그 도파민 신경세포를 그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그런 잠재력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꿈의 치료제로 그 후보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그 부위가 그 흑질이 있는 부위가 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고, 또 과거에는 다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초과학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속 깊숙이 있는 뇌의 구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접근법, 어떻게 하면 잘 접근을 할 수 있나 해서 그 혁신적인 접근법,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가 부상하면서 GDNF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자 개발이 새로운 아주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계가 있죠. 전달 과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GDNF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게 분자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혈액 뇌 장벽이라고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서 그 blood brain barrier라는데 blood brain barrier는 그 혈관이에요. 뇌에 있는 혈관인데 우리 몸에 있는 혈관하고 다르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와 세포 사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지용성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량이 굉장히 분자 구조가 작아야 됩니다. 글루코스, 포도당 같은 거는 그냥 통과를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분자량이 좀 크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초음파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그 항체 치료법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뭐 그 이중 특이성을 특별한 그 분자를 개발을 해서 그 이제 그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 GDNF가 너무 크니까 주사를 한다 그래도 그 뇌에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뇌 안 흑질이 있는 데까지 전혀 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관을 직접 연결하자. 그 카테터 아주 미세한 관을 삽입을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GDNF 단백질을 이제 투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그 영국에서 그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스캔을 했더니 도파민 세포가 일부 회복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이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로다가 가느다란 호스를 카테타를 그 뇌 안까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또 장치도 달려 있고, 그래서 대기는 이제 그때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도파민 세포가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GDNF를 그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 GDNF를 주는 것보다도 그 신경 영양인자 이 GDNF는 우리 뇌 신경세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뇌가 직접 만들게 하는 거 어떤가 해서 유전자 치료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치료로 해서 뇌가 직접, 과거에는 외부에서 GDNF를 합성을 해서 그것을 주입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러면 신경세포가 직접 만들게 하자,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유전자 치료로 바뀌면서 여기에 또 큰 이제 기대가 이제 걸게 됐고, 우리가 또 얼마 안 있으면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그럼 어떤 식으로다가 그 뇌에 깊숙이 그것을 보낼 수 있냐?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겁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건데요. 그 작동 원리는 이제 그 GDNF 유전자 탑재, 그 인체에 무해하게 조작된 그 바이러스, 주로 이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인데요. AAV 여기다 GDNF 유전자를 실어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뇌에 MRI를 보고 그 도파민 세포가 많이 손상된 뇌의 특정 부분, 주로 이제 퓨터맨이라는 곳이 있는데 피각이라 그래요. 거기다 정밀하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입을 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가 그 유전 정보를 읽고 GDNF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한 번의 시술로다가 그 뇌세포가 그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그 GDNF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 약물 투여가 필요 없게 되죠. 그다음에 그 생성된 GDNF가 뇌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어 가면서 더 넓은 영역의 손상된 신경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안에서 신경세포가 자연적으로 그 생성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약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넓게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다 긴 호수를 놓아가지고 약을 주입을 했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시술을 하면 됩니다. 한 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현재 진행 중인 그 임상이 있습니다. 주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SK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는 제가 얘기했듯이 큰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100년이 넘은 회사고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SK 바이오 앞에 문자를 따서 AB1005, 그래서 AAV2 GDNF 가장 앞서 나가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 시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및 중기 그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일상 임상 시험에서 그 5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 결과 치료의 그 안전성이 확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약을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성이에요. 약을 주입을 했는데 먹었는데 큰 부작용이 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효과보다도 일단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치료제의 그 완전성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그 임상 시험에서 치료의 그 안전성이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의 효능하고요, 또 안전성을 또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87명의 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대규모로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완료 예상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위약과 그 플라시보를 알기 위해서 가짜죠. 그래서 이제 가짜 약을 받는 사람은 진짜 그 시술을 하는 것처럼 뇌에 구멍을 뚫고 약을 딱 주입을 해야 되는데 뇌에 가짜로 다 구멍만 뚫어요. 그리고 이제 시약은 주입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맹검 방식으로 아주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망이 높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데 그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에서 또 그 완비 임상 시험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2027년 6월에 완료 예상이지만 그 AB1005 AB1005가 더 그 전망이 높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잘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NF 유전자 치료는 파킨슨병의 증상 완화를 넘어서
그 질병의 진행 자체를 또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그 질병 조절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만 치료하는 증상 완화가 아니고 disease modifying therapy, 질병 조절 치료제로서 그 최적의 그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도 아직도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냐면 최적의 그 환자군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임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의 환자에게 이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규명을 해야 합니다. 초기 환자냐, 아니면 반쯤 진행된 환자냐, 아니면 많이 진행된 환자냐. 파킨슨병이 아주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도파민 세포가 거의 다 사멸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 최적의 환자군 선정하는 그런 해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안전성, 일단 안전성이 검증됐다가 하더라도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뭐 10명 할 때 하고 또 100명 할 때 하고 또 안전성이 틀려집니다. 또 1000명 할 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또 아직도 더 그 중요한 장기적인 안정성과 또 효능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생각을 뭐 항상 이건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치료가 많이 나와요. 유전자 치료도 있고 뭐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항체 치료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전자 치료도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아주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될 경우에 단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있던 그 새로운 그 신약이 임상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할 때도 항상 좀 찜찜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환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희망도 되고요. 또 이제 투병 생활에 희망이 생기면 암만 해도 활기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모아둔 돈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골고루 그 혜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뭐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지만 또 새로운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나온 CDNF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좋아질 거고 더 희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GDNF 그 임상 중에서 AB1005 치료제 임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제 할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약도 나오면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해서 나오면 분명히 뭐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해서 뭐 단가가 높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아주 지금까지는 가장 그 유명한 질병 그 조절 치료제로서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예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안에 RNA가 있어요. RNA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은 항상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숙주에 있는 유전자 DNA를 이용해서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특성을, 바이러스의 요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요,
요 안에 있는 바이러스 RNA를 빼서 GDNF를 만들어내는 그런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 안에 필요한 부위에 인젝션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듯이 세포가 그때서부터 GDNF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에 접촉을 해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바이러스가. 그래서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쭉 가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핵으로 들어갑니다.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RNA를 자기를 DNA의 숙주에 있는 얘를 집어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그 아데노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서 우리 이 안쪽까지 이제 핵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뇌세포는 그 GDNF 생산 공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구성 요소는요, 이제 그 환자 자신의 그 뇌세포가 이제 스스로 GDNF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료 유전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 아데노 그 바이러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치료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달체 벡터가 어떻게 보면 택배 같은 거죠. 유전자 택배. 그래갖고 그것을 AAV2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작동 과정은 이제 그 MRI를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퓨터맨 피각이라는 곳에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다 한 번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세포들을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돼요. 신경세포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체 공장이 돼요. 바이오 팩토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GDNF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GDNF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GDNF가 그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 도파민 신경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손상된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잠재적인 그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파킨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상 시험에서는요 안전성과 내약성을 최선의 그 목표로 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 총 11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증상을 가지신 6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중반, 중증에 가신 5명이고 파킨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그 오픈 라벨, 뭐 더블 블라인드도 아니고 그냥 오픈 라벨에서 다 위약 없이 모두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됐고 5년간의 그 장기 그 추적이 관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87명으로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이중 맹검을 하고 있고요. 2027년에 이제 그 완료가 될 거고 그 임상 결과를 해독을 하면 이제 그 해석을 하면 아주 매우 그 고무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특히 이제 18개월 및 36개월 장기 추적 데이터에서 그 이 시약의 그 잠재력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MRI로 유도 수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평균 63%의 그 약물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이 임상의 그 목표치는 50% 이상이었는데 평균 63%의 그 약물을 성공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킨 겁니다. 우리 그 신경세포를.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제
우리 그 중기 환자 그룹에서 아주 뚜렷하게 그 운동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 MDS 그 UPDRS 파트 3 그 운동 능력 평가죠.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오프 상태에서 그 18개월 시점에서 그 베이스라인과 대비해서 평균 20점의 그 의미 있는 개선이 보고가 되었고요. 또 환자 운동 다이어리에서 약효가 잘 듣는 시간인 그 good on time 상태에서 하루 평균 2.2시간이 증가했고요. 약효가 없는 오프 상태로 1.7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시간이 좀 낮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뭐 2시간 가다 약을 먹으면 2시간 정도 갔는데 이걸 치료를 받고 2시간 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물 복용량을 감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 기능이 이제 더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 파킨슨병 치료제의 그 복용량 감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초기 환자 그룹에서는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 병이 그 진행 상태가 파킨슨병의 진행 상태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오는 것이냐면 이 질병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진행을 억제하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파킨슨병의 그 바이오 마커를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알파 시누클린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바이오 마이커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되면 내가 운동 증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은 어떻게 이제 그 매년 검진을 갔다가 뭐 의사 선생님 제가 잠을 자는데 이런 게 있고 와이프가 제가 잠을 험하게 잔다든지 아니면 뭐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화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또 의사 선생님 의심이 되면 그러면 파킨슨병 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바이오 마커가 확립이 되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파킨슨병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치료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환자는 이 치료약을 계속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운동 증상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병의 진행을 그 상태에서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약의 그 잠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빨리 그 바이오 마커를 파킨슨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약은 정말 혁신적인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그 브레인 베리어 그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그 분자가 크면 어떤 약을 지금 레보도파도 잘 거기를 통과를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보도파를 많이 섭취를 해도 그 안에 도달하는 양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서 뭐 분해가 되고 통과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도파민은 그나마 레보도파가 돼야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서 가는데, 그래서 그 브레인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을 중간에 멈춘 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그 아이디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요즘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약을 원하는 장소까지 보낼 수 있나,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약을 보낼 수 있는 그 택배를 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전자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연구에서도 꼭 GDNF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는 여러 물질을 넣어서 뇌의 한 신경세포를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 파킨슨병을 위한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을 하는데 안에 실려 있는 내용물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뇌 안으로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 항체 항원 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히 연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항원 항체 반응이 생겨서 어떤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붓습니다. 뇌가 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임상의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통 good on time이 하루 평균 2.2시간 증가되고 off time이 평균 1.7시간 감소. 그렇게 되면 약물 레보도파 복용량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초기 환자 그룹에서 질병의 억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미래에 계속해서 파킨슨병의 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활기차게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다가 파킨슨병을 연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그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약을 연구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밀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런 어떤 제약도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이 그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요. 저도 중국 연구 논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그래서 GDNF 그 임상은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올 2월에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의료제가 아니고 치료제로서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FDA에서 더 다른 약 그 임상 시험보다 제쳐두고 빨리빨리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FDA에서도 이거를 보고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이거 정말 밀어줘야겠다. 이건 혁신적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재생 치료제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임상의 그 치료의 그 부작용과 안전성은 어떻게? 이제 흔하게 예상되는 부작용은요. 요 임상에서 이제 두통, 메스꺼움, 또 수술 부위 통증이 포함이 되고 어떻게 큰 심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일상 임상에서 환자 한 분이 그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 치료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넘어져서 폐색전증이 폴모레이 엠볼리즘이 이제 온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임상 이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임상 그 이제 보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것 빼고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 요것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 그가 올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알게 되면 또 면역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고 바이러스 벡터를 공격할 수 있고 면역 체계가 또 새롭게 그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GDNF를 그 GDNF 단백질을 또 면역 반응이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롱텀 그 observation, 그 오랫동안 이것을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을 관찰을 해야 돼요. 유전자 치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 빼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고요. 그래서 꼭 이것이 성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CDNF 요것은 꼭 들으셔야 돼요. CDNF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으로다가 뇌혈관 장벽을 그 혈관 뇌 장벽 혈관 내 장벽을 제가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혈관 내 장벽이 뭔가. 이게 이제 뇌 안에 있는 혈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적혈구인데 요것을 빠져나가야지만 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용성 분자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빠져나가요. 아미노산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아미노산이 또 극성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극성에 따라서 극성이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비극성이면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자량이 좀 크고 극성을 띠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뇌혈관 장벽은 비극성을 떼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레보도파를 먹죠. 레보도파는 비극성이에요. 도파민은 극성이고. 그래서 도파민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레보도파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비극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뇌에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두드러기가 뭐 음식을 먹고 피부에 두드러기 나면 이렇게 붓죠. 붓니다. 알러지가 생기면 그 샥이 뭐 막 붓죠. 그래서 뇌도 면역 반응이 생성이 되면 뇌가 붓습니다. 이렇게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압이 올라가죠. 뇌압이 많이 올라가 심하게 되면 뇌가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가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뇌 안에서 암호 물질이라 가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뇌는 굉장히 보호를 받는데 이 보호를 너무나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약물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 CDNF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에 보면 아주 혁신적인 주입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그 기발한 방법인데 단백질 분자는 아까 이제 CDNF 영양인자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로 직접 주사를 해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수술 방법밖에 없고요. 정맥 주사를 한다면 전혀 월킹 듣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 임상 설명을 하려는 HER096 CDNF입니다. HER096 요 임상에서는 아주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저 CDNF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길어지면 그것이 단백질 분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길어지면 그것이 엉키고 성켜가지고 3차원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모양이 우리 몸 안에서 생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자 레벨에서. 근데 그 분자가 큰 것을 작게 잘라가지고 작은 펩타이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펩타이드로 개발을 하고 또 극성을 non-charge, 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피하 주사를 해도
이 약이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혁신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유전자 치료 비싸죠. 안에 수술을 해서 직접 주입 비쌉니다. 수술을 해야 되니까. 항체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피하 주사로 그냥 우리 어, 다이애비리2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들이 그 인슐린 인젝션을 하듯이 피하 주사를 해서 뇌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혁신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래서 오늘 HER 공구에 대해서 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분자량을 쪼갰나? 이것이 CDNF 분자예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CDNF 분자가 굉장히 그 덩어리가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건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데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몸뚱이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신경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얘가 그 신경의 그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 복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필요한 것은 요 파란 부위만 필요한 거예요. 파란 부위만. 그러면 얘만 띄어가지고 얘만 이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브레인 베리어를 그 뇌 혈관 장벽을 통과를 못했는데 그러면 띄어내갖고 얘만 띄어서 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띄은 것을 HER 공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하 주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다시 요것을 이제 잘 그 차지가 안 되게 잘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소포체 스트레스라는데 소포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세포가 망가집니다. 그랬더니 정상에서는 이 소포체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돼요. ER 스트레스라고 해서. 그래서 주입을 했더니 HER 주입을 했더니 이것이 푹 떨어졌어요. 이게 월킹을 하는구나.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 안으로 침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요. 핀란드에 있는 미국이 아니고 핀란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CDNF는 뭐냐? CDNF는 이렇게 보면 되뇌 도파민 신경 영양인자예요. 이것은 GDNF하고 그다음에 BDNF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고요. 4세대 신경 영양인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파킨슨병 치료를 목표로 처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또 아주 놀랍게도 이게 루게릭병하고 또 뇌졸중에도 아주 그 다양한 그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 분도 아주 약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근데 그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이 되고요. 특히 이제 뇌졸중 이후에 합병증이 굉장히 큰데 뇌졸중 이후의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킨슨병 치료니까 파킨슨병에 대해서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독창적인 그 이중 메커니즘이냐? 보면 이것이 그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 소포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소포체 ER이라고 해요. 그 ER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안에 보면 그 세포 내 소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소포체가 단백질을 그 세포체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또 접습니다. 폴딩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 소포체 안에서 그것을 그 접고 잘 만들어서 그게 골기체로 넘어가면 라벨을 붙여가지고 세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포체는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핵심적인 단백질 생산 공장이에요. 근데 이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소포체 스트레스란 뭐냐 하면 파킨슨병이라든지 룩게릭병이라든지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 파킨슨병에서는 뭐예요? 알파 시누클린. 이로 인해서 그런 그 알파 시누클린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일되고 과도하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포체가 ER이 과부하가 걸려요.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를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포체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데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접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상적으로 정상 상태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퇴행성 뇌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돼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소포체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과부하 걸린 상태를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공장이 멈추게 되고 소포체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CDNF의 역할은 뭐냐면 이 소포체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CDNF는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비상시에 우리 세포에서 분비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안으로 파킨슨병이나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을 걸리신 분들은 소포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기능이고요. 작용 메커니즘이고 또 두 번째 메커니즘은요. 우리 그 파킨슨병이 그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알파 시누클린이 응집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특히 알파 시누클린이 응집이 되는 과정에 신경세포가 죽어요. 응집이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응집이 되는 상황에서 죽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루이 소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는 루이 소체가 신경세포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CDNF가 이 뭉치는 그 신경세포를 방해를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그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에 직접 결합을 해서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막고 그 독성 응집체의 그 형성이 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소포체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너무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시누클린이 어떻게 뭉쳐서 그것이 루이 바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독성이 되는데 이 CDNF의 또 다른 기능은 그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에 직접 결합을 해요. 거기에 엉겨 붙어 가지고 이것이 독성 응집체로 되는 과정을 억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치료라고 글쎄 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일단 피하로 주사를 하고 뇌로다 직접 주사를 안 해도 됩니다. 피하로 주사를 하고 이것이 뇌 속에 들어가면 신경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소포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알파 시누클린과 엉겨 붙어가지고 그 응집되는 것을 막아주고 일석이조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런 그 치료제가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너무 일찍 소개를 해서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오는 결과가 너무 인상적이고요.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 임상의 성과는요. 뇌 수술에서 피하 주사로다의 옮겼다는 그 혁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료의 그 단가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유전자 치료는 단가가 굉장히 높았죠. 배아줄기 세포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항체 다 비싸요. 그렇지만 피하 주사 이 임상이 완료가 되고 그 시중에 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저도 기쁜 마음으로다가 파킨슨병 환자한테 치료가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그 핀란드에 있는 바이오 그 헤란티스 파마에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직접 주입을 했어요. 직접 주입을 했는데 그렇게 주입을 하고 뇌 스캔을 하니까 그 GDNF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찍었더니 그래서 이것이 GDNF보다 좀 효과가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좀 코스트가 낮게 좀 쉽고 빠르게 어떻게 하면 그 뇌까지 보낼 수 있나 이런 그 전달 방법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였듯이 그 큰 덩어리 단백질을 다 보낼 필요는 없구나. 특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피하 주사용 치료제 HER096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헤란티스 파마 그 핀란드에 있는 기업에서 그 회사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주 혁신적이죠. 그래서 그 펩타이드 형식의 그 작은 분자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또 그냥 주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기준으로 해서 일상을 하고요. 일상은 제가 얘기했듯이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상 1A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일상 A를 한 것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냐면 이 약이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개발한 HER096이라는 그 분자 덩어리가 그 뇌혈관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했고요.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과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1A 상에서는 건강한 사람, 파킨슨병 환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요. 1B 1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2025년 5월 첫 환자 그룹의 투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이 뭐 7월인데까지 첫 이제 파킨슨병 환자한테 처음으로다가 이제 주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특히 이제 루게릭병 ALS라고 그러죠. 근위축성 축사경화증이라고 해요. 그 루게릭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HER096이 그 루게릭병도 보면은 그 신경세포 내에서 우리 그 파킨슨병은 알파 시누클린이지만 루게릭 디지즈는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 TDP43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포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포체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그러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루게릭병을 가지신 분들은 그 운동신경 세포가 많이 염증이 나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 증상이 오죠. 그래서 루게릭병 디즈에도 관심이 치료가 아주 좋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그림이 있죠.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닌 걸 짧게 자그만 활성되는 부분만 띄어서 그것을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ER 스트레스를 확인하니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지금 1B 상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투여가 성공적으로 다 완료가 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 요것도 내년이나 되면 내년 한 2년 정도 걸리면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CDNF 그다음에 이제 BDNF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GDNF하고 CDNF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다 끝이 나 봐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치료제로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GDNF가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엘 회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DNF는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런 그 치료제의 그 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증상 치료제든지 뭐 디지즈 모디파이 테라피에 속하는 치료제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CDNF 중에서도 HER096 이 임상이 제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쁜 마음으로다가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그런 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임상은 여러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꼭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약들이 나오기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병이 불행하게도 이제 일찍 발병을 해서 많이 진행이 되신 환자분들한테는 불행하지만 지금 이제 초기 환자들이라든지 중기 환자분들은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먹는 거 식이요법 잘 하시고 해서 잠도 잘 주무시고 해서 병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이 지금 임상이 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약들을 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은 이 약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런 약 그것들을 이렇게 알고들 계셔서 많이들 그 낙담하시고 진짜 이 병은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열심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넘게 강의였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제가 뭐 반복되게 아주 강의는 제가 잘 못해요. 뭐 그 슬라이드도 잘 못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라고 감사했고요. 투병생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